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주식시장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연준에 대한 압박이 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에는 이 사단을 해결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참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네요. 자, 브리핑 뉴욕 통해서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면요. 제가 어제 부활절 때문에 시장이 안 열려서 주간 단위로 하락률을 적어놨었는데 크게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지난주 한 주 동안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빠졌던 만큼 간밤에 하루 만에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에 딱 눈을 떴을 때는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장 막판에 한 1시간 동안 조금 밀어 올린 게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5%, 엔비디아 4.5% 폭락했고요. 엔비디아 $100 하회했고요. 테슬라 다시 저점까지 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M7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크 포인트는요,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첫 번째 변수는 파월 의장, 연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삐졌어요. 많이 징징대고 있고요.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게 화살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파월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또 한 번 몸이 달았는지 한 번 더 트윗을 올렸습니다. 프리미티브 커츠, 그러니까 좀 빨리 지금 당장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느린 파월이라고 굉장히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책임을 좀 전가하고 싶은가 봐요. 징징대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금리, 채권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의,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계속 찍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아니, 미국도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 삼권 분립 국가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아예 부정해버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걸 놓고 미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어렵죠. 결국에 본인이 걱정해서 지레 겁먹고 90일 관세 유예를 결정했던 그 금리 수준까지 다시 한번 세차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5주 동안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5주 동안 해외에서 미국 채권을 팔았다. 물론 해외가 아닐 수도 있죠. 헤지펀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5주간의 행적이 미국에 대한 투자 심리,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훼손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미국 통화의 신뢰도도 떨어지죠.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내려갔습니다. 100 수준을 하회했고요. 제가 트럼프 탓을 하고 제 자의적인 해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
트럼프가 파월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CNBC에서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달러 인덱스까지 내려갔고요. 금 가격 역시 보시는 것처럼 급등했습니다. 3,400, 세상의 가장 안전한 자산 금 가격이 3,400까지 이렇게 월봉상으로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역시 트럼프가 연준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CNBC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트코인은 살아남았습니다. 87,000달러까지 보시는 것처럼 좁은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달러도 애매하다, 미국 채권도 애매하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눈을 돌렸다가 야, 금 가격 이거 너무 가는데 싶은 사람들이 진짜 디지털 금이라고 어느 정도 성격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도 향하는 게 흥미로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수일까요? 중국이 이렇게 완강하게 버틸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반격 카드를 꺼낸 건 조금 무섭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선을 끊고 미국으로 붙으려고 하는 주변국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괜히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통상협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긴장되네요. 일본도 봤을 거고 한국도 이제 그 다음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슬기로운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립은 뭐 지금 이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고 좀 더 과열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이 이렇게 버티면 알아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안 들어가면 화웨이가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고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저는 뭐 제가 살아온 날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뭔가 계속 규제를 너무 크게 걸어서 그게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의도대로 가는 걸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분명히 어디서 다른 풍선 효과가 생겨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00달러를 또 하회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젠슨 왕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트럼프 얘기보다는 뭐 중국에 가고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더 전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카고 연은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높은 관세가 조금 더 길어질 경우 아마 여름까지도 미국 주식은 힘들 수 있다. 왜 우리가 6월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도 나오고 관세와 관련된 트러블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때부터는 다시 하반기에 올라갈 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4월에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됐으니 7월에 그걸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거나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르고 달래지 않으면 그러면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내일 이 시간에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다들 지금 비기스트 퀘스천 큰 물음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 다 이렇게 각자의 어떤 문제점들을 CNBC에서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관세가 꼭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AI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AI는 뭐냐면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 AI에 대한 투자를 막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물론 어떻게 살 좀 깎아 먹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경기가 부진하면 AI 투자도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광고 얘기도 광고가 경기랑 밀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으로 테슬라에는 머스크가 변수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과연 도대체 도지를 언제 그만둘 것이냐, 트럼프와 선을 언제 그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테무가 메타에 들어가 있는 것도 특이하더라고요. 메타의 광고들 중에 테무 광고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타와 테무를 같이 성장시켰는데 이제 테무에 대한 관세가 2배가 되면서 테무가 미국을 약간 손절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메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팀 쿡이 왜 들어가 있냐면 팀 쿡이 조용합니다. 계속 애플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AI라든지 관세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비디아에서는 뭐 H20 제한된 거 알고 계실 거고 역시나 젠슨 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 왕이 자꾸 미국보다 중국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걱정으로 쌓여 있는 거죠. 하필이면 실적 시즌 전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제로 발현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데이터 센터 임대했던 거 취소하거나 연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존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마존이 몇몇 데이터 센터를 중단한 것으로 웰스파고에서 소식이 전해졌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경기가 무너지면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라도 하듯이 주가도 같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일 걱정되는 건 테슬라죠. 그렇게 테슬라를 좋아했던 벤 아이브스가 코드 레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일론 머스크를 두고 얘기를 한 거고요. 도지 때문에 테슬라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결국 목표가 줄 하향 테슬라의 주가 227달러까지 바닥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실 종목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종목단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서 빛나는 종목은 뭐 요거 하나 정도 보이네요. 넷플릭스 정도 이외에 중소형주 몇 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필수 소비재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만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넷플릭스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굳이 끊을 생각도 없고요. 사실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침체되면 밖에 나가서 뭔가 소비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좀 가성비 소비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식사 차려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시간 뭐 10시간도 때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뭐 $1,000 찍고 살짝 좀 오늘 시장 때문에 살짝 내려와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도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지만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보고 사는 거죠. 이번에 타겟,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로우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의 CEO와 함께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경기가 진짜 얼마나 지금 안 좋은 것인지, 실제로 안 좋은 것인지 기업 CEO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여기서 좀 불안한 얘기가 나오면 본인의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월마트의 주가가 나름 좀 잘 버틴 편이고요. 이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 제네럴 같은 종목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다이소 같은 저가형 물건을 소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울타뷰티, 뭐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화장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성수기인데 그렇다는 측면에서 진짜 가성비적으로 우리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를 계속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담고 있고 결국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이 연휴를 지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민 걱정들 좀 툭툭 털고 조금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한 차례 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나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한 금요일 쉬면서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좀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는 이제 뭐 관세가 아니라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때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뭐 왜 밖으로는 상호 관세 갖고 주유국과 싸우고 있고 그쵸. 내부적으로는 주말 되면은 이 그 대규모 시위가 나오고 있고 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이제 우리 파월 의장도 또 때리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이러한 시장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안정을 아니 안정을 그냥 방금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만 듣고 보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어린애 같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심슨 가족에 나오는 딱 그 네. 캐릭터고요. 요즘 보면은 이 파월 의장의 캐릭터를 딱 보면은 우리가 항상 봤을 때 그 약간 범생이 스타일의 파월 의장. 예, 네.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캐릭터고 원래 어렸을 때 좀 약해 보이는. 예, 네. 누구는 또 계속 다니면서 누구를 괴롭히는 또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이게 네, 무슨 일인가. 진짜로. 결국 어제 이러다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도 계속 파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 매크로 현황으로 보시면은 뭐 국채 수익률도 한 10년물도 상승을 했고요. 달러도 한 98.37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은 3,431달러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87,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요. 뭐 종목 보시면 뭐 결국 기술주들이 또 시장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색깔 보시면 완전히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가을도 아닌데 단풍이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보기 싫어요, 이 빨간색 진짜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초록색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또 이제 S&P라든지 나스닥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전고점이죠. 폭락 이전에 네. 고점에 폭락 이전에 5,500이라든지 18,000을 정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적 지표로 본다면 쌍바닥을 찍는 딱 느낌이에요. 예, 한번 바닥 찍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쌍바닥을 한번 찍어줘야 그래야 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수 세력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이. 예, 이게 그러니까 쌍바닥을 보통 확인을 한다고 하죠. 뭐 혹은 삼중바닥까지 확인하면은 이제 진짜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밀려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나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파월 의장을 좀 압박했던 것이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주식과 채권, 달러, 이 트리플 모두 하락했던 어제 사실 하락도 아니죠. 급락했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금과 코인만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서 오히려 각광을 받았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없습니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실제로 그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네, 검토만 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준의 이제 그 이사회죠. 예. 이사회는 7명이에요. 7명 중에서 이 7명은 대부분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기 14년을 무조건 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14년. 예, 14년 보장하게 돼 있고요. 단 일단 임명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연준은 의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임명권만 대통령이 갖고 그쵸? 있고 네. 통제권은 의회가 네. 갖고 있군요. 네.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다던가 아. 사망에 의했다던가 오. 이것 빼고는
뭐 굳이 이렇게 좋은 직장을 되게 약간 신성한 자리네요. 신성한 자리고 네. 어딜 가도 연준 이사였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 경력이 있어서 너무나 집안의 거의 뭐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 이제 미셸 보먼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 두 분이 일기 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물론 이제 여기 저기 의장은 또 이제 파월 의장은 또 트럼프가 다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자꾸 베센트 장관도 지금 뭐 면접을 보고 있다. 차기 의장을. 맞아요. 내년 2026년 5월 달에 임기가 만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미셸 보먼 아니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차기 이제 총재 중에 이제 의장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좀 보여지고요. 계속 지금 압박을 하는 게 저는 요 안에 있는 미셸 보먼하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도 같이 들어가 있다. 뭐 하고 있냐? 내가 뽑은 사람들인데 네, 빨리 맞춰서 행동을 해라. 그리고 차기 의장은 너희들 중에 한 명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좀 반기를 들어서라도 나의 목소리가 좀 더 관철될 수 있도록 연준을 좀 너네 역할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20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2.4%를 6회 연속 인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저쪽에 유럽 중앙은행도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아무리 실물 경기 지표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장과 금리의 갭이 엄청 커져 있다. 이것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걸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역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에 연준이 그러면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꾸는 계기가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스탠스가 바뀌려면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연준은 지표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를 보는 게 아니라 지표를 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3월달 지표가 지금 실물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4월달 것은 다 지금 심리 지표란 말이에요. 심리 지표는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고 실물 지표 보면 아직도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 4월 실물 지표라든지 5월 실물 지표가 나오는 6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연준의 스탠스는.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냥 지켜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오스틴 굴스비 이제 시카고 연은총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독립성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자기는. 왜냐하면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성장이 더 느리고 고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만 압박하라 이 뜻이네요. 그렇죠. 그만 압박하고 우리도 다 보고 있고 정확하게 경기 지표가 나오면은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액션을 취할 거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에 대한 압박이죠. 반대로 지금 경고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그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연준, 트럼프와 파월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뭐 서로가 서로의 설득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트럼프 마음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 대외적인 관세 정책의 또 갈등의 핵심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둘이서. 그러니까요. 왜 둘이서 운전대 붙잡고 지금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치킨 게임에 결과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에. 결과는 뭐냐면은 충돌 직전에 80%가 둘 다 핸들을 꺾어요. 영화에서만 주인공이 이겨요. 실제 상황에서는 리스크 회피가 충돌 직전에서 딱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충돌 직전까지 안 가 있다. 둘 다 저는 핸들 꺾을 걸로 봐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월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보다는 사실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명의 죄수가 같은 공범인데 누가 자백하면 죄를 사해줄게. 그렇죠. 둘 다 안 불면은 둘 다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중 8구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끝까지 버티고 감옥에 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둘 다 붙는 게 거의 90%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월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가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은데 방식을 지금 어떻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경기 지표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트럼프도 할 말 없어지는 거고. 똑같은 그쵸? 목표라는 건 둘 목표는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예. 그걸 통해서 경제를 침체로 가는 걸로 막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더 낮게 유지를 해갖고 시장이 여기에 충격이 온 것을 더 대비를 하고 이게 사실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죠. 서로가 다를 뿐이죠. 다를 뿐이고 예. 이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빨리 내려달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연준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어딨냐, 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예. 지표가 명확하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시장 우리 정책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누가 맞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열어봤을 때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그러면 트럼프가 봐라, 연준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 침체가 온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연준이 기다렸더니 결국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그 시기의 차이일 뿐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조금 방어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네요. 그나저나 어제 간밤에 사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쌍바닥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M7 종목들의 주가를 다 열어보니까 다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거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수보다 지금 M7이 더 크게 빠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네, 그렇죠. 당장 내일부터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보면은 S&P의 지금 PER이 지금 25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5년 평균 28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S&P 지수상으로 봐도 사실 저평가가 돼 있는 거고요. 예. 나스닥도 지금 30배 정도가 지금 PER이 돼 있어요. 네. 근데 5년 평균 36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거고 그렇죠. 쌍바닥은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빅테크들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까지 와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거 한 두세 가지만 뽑으면은 일단 관세 때문에 매출에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관세로 딴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영업이라든지 EU가 반독점을 걸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들 IT 제품들을 이제 수출을 또 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국가에서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도 이걸 또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엔비디아.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이 기존에 AI를 주도했던 이런 회사들이 뭐 데이터 센터를 약간씩 중단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 결국은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해야 된다. 제가 1월 달에 봤을 때 M7들의 전반적인 올해 매출 전망치가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매출 증가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보면 12%로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평균 목표 주가가 200달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28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도 500달러까지 돼 있던 이런 종목들이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결국은 이 문제의 원인이 트럼프 관세,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치킨 게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의 통화 정책. 예, 계속 금리도 안 내려주고 이러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트럼프하고 파월의 어떤 서로 간의 갈등 문제. 여기에 사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트럼프가 뭘 다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둘이서 어느 정도 양자 간의 협상이 나올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조금 더 싸워야죠. 예. 어느 정도까지 가야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한 2달 정도는 더 가야 되겠죠. 그 정도가 나오면은 아마 협상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시장 6월쯤. 그렇죠. 네. 네. 6월쯤 정도 돼서 파월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바닥에서 조금 계속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M7 중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하나 더 본다면 테슬라 같은 거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에 와 있거든요. 예. 그거 빼고 나머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쌍바닥 오고 이럴 때 쌀 때 계속
담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6월까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M7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애플, 팔란티어, 테슬라처럼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라도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그 쌍바닥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뭐 당장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것 같다. 그 배경, 그걸 믿는 배경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킨 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10%에서 90%는 결국에 결론이 똑같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협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다 퍼줘도 되는지 약간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도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시간을 끄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뭐 어제부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통상장관이 참여한 2+2 왜 2+2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통상 협의가 시작이 됐어요. 네. 이미 지난주부터 EU하고 일본은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EU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서 그쵸. 협상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한편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는 관세 유예를 해주고 있고 한쪽은 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라든지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가시적 성과에 이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호 관세예요. 네.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금 당선 전에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지금보다 9배 많은 방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상호 관세보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수출 구조는 미국과의 수출 구조는 품목별 관세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미 철강 알루미늄 25% 부과돼 있고요. 자동차 25% 부과됐는데 뭐 부품은 좀 유예가 됐고요. 지금 대기 중인 게 TSMC 반도체라든지 IT 제품들이요. 그다음에 의약품이거든요. 목재까지 이렇게 지금 4개 파트가 지금 품목별로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나올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면은 상호 관세는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갖고 굳이 우리가 여기에 희생물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희생물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거보다는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달러가 급락하면 사실 국내 증시에는 네. 은근히 좀 도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도움이 돼야 되죠. 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증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채권은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지금 눈에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쪽은 기업 쪽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관세에 따라서 결국 한국 기업들 타격이 클 거라는 게 지금 전망이 되는 거고요. 채권 쪽을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최근 들어서 CDS 프리미엄이 40bp까지 급등을 했다가 정치적 불안등 때문에 이번에 한 30bp까지 떨어졌어요. 다 빠졌네요. 작년에 정치적 불안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한 25bp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갈 걸로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채권 쪽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깨지면은 한국 원달러 한 1,350원대였어요. 그래야죠. 그 경제로 회귀를 할 거다 보여지면은 결국 이제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모습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네, 그 대신에 환율은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는 특히나 더 이제 좋아지기를 거의 세팅을 맞춰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분위기 조금만 건드려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